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건너듣던 이야기 혹은 뉴스에서 듣던 종류의 이야기가 저한테 일어나서 한동안 스스로 마음 잡기가 힘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피해를 봤다기보단 저희 남편이 겪은 일이지만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속상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얼마 안 되어서 이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저희 아버님의 회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사실 이것도 저희 어머니 친정에서 보태주신 걸로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기 전까진 저도 몰랐던 내용이랍니다. 그건 결혼할 때 우리 오빠들이 지참금으로 보내준 걸로 시작한 거야. 네 아버님이 그땐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감격을 했지. 오빠들 돌아가시고 나서인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철면피였는지 몰라도 전혀 지금은 고마운 기색이 없지.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여기잖아. 어머, 그럼 어머니 친정으로부터 나왔던 돈이신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저희 결혼할 때 하도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시길래 몰랐죠. 사실 진짜 말 맞다나 저희 상견례 때 아버님이 엄청 자랑하셨거든요. 한 사업체 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누누이 이야기해요. 이 애비 입으로 말하는 건 좀 머쓱하지만 진짜 네 애비가 대단한 일을 하기는 했다고 말이죠. 제일 먼저 그 물건 여기 들여와서 거래 성사했던 게 저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어디 직접 팔로 뛰며 해외 가서 거래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저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 대놓고 자랑을 하시니 들으면서도 저는 썩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때 저희 엄마 아빠 표정도 똑같으셨고 반면에 남편은 그런 분위기를 좀 싫어하더라고요. 난 아버지랑 성향이 좀 안 맞아서 말이야. 옛날부터 난 엄마 쪽 성격을 많이 닮아서 밖에 나가서 말하고 그러는 것도 안 좋아해. 근데 전부터 아버지는 계속 저 조그만 회사 물려받으라는 둥 어쩌고 말하시는데 난 못해 먹겠더라고. 아버지 성향에 맞춰진 회사는 나한테 안 맞아. 확실히 우리 남편은 이런 것 말고도 본인 아버지랑 좀 잘 안 맞긴 했어요. 곧잘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이유를 들어보니 납득이 좀 되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는 꼭 그렇게 남들한테 여유 있고 대포 큰 사람인 척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엄마나 자식들한테나 좀 잘해주세요. 아까도 마트 가면서 엄마한테 소리 버럭 질러대고 저 무거운 것도 엄마 혼자 다 들고 가게 하는 거 보고 진짜 기겁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때 아닌 게 아니라 아버님이 어머니를 좀 함부로 대하시는 구석이 있긴 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뜯어 말리셨고요. 아이고, 예, 예.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승호 너는 나서지 마라. 아우, 왜 굳이 아버지랑 싸우려 들어. 네 아버지 저러고 산 게 몇십 년째다. 엄마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도 결국 어머니와 남편일 뿐 아버님은 통화하시느라 이쪽은 신경도 안 쓰셨어요. 나중에 저희 애 태어났을 때도 계속 좀 허세가 가득한 소리만 하셔서 저희 엄마도 무척 싫어하셨답니다. 야, 아우 난 진짜 니네 시아버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떡하니? 사돈끼리 얼굴 볼 일 없다지만 아우 그래도 네가 중간에서 조심 좀 해. 박서방은 유순하고 착한데 그 아버지는 왜 저렇게 나댄대니? 무슨 손주를 지 손주이기만 한 양, 저렇게 크게 떠들어대. 면전에서 사돈 놔두고 말이야. 실제로 이날 아버님이 저희 엄마 아빠 앞에 놔두고 너무 본인 얘기만 해대시고 박씨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지 일장연설을 하셨어요. 저도 듣기 불편했는데 다 망한 분위기였죠. 여기까지는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여론이었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도 솔직히 아버님 썩 좋아하진 않아요. 이 집에서는 완전히 남이자 제3자인 제 입장에선
아버님의 여러 행보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이상하고 선 넘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리 이지영 씨에 대한 일이었답니다. 여보, 있잖아. 아까 어머니가 잠깐 아버님께 들렸다가 뭐 받아오라고 하셔서 회사 갔었는데, 근데 나 그 지영 씨 말이야. 격리로 들어오신 분. 그분 좀 그렇다? 남편은 아마 이때는 전혀 내막을 몰라서인지 뭔 소리인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게 아버님이 그 지영 씨를 너무 좀 이뻐하는 느낌이랄까? 그 사람 심지어 나이가 나랑 별로 차이도 안 나잖아. 나보다 5살 위랬나? 40대고. 이혼해서 혼자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뭐 짠하다면서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 너무 과하단 말이지. 근데 남편은 또 이 부분에선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거야 뭐 나도 그분 뽑았다고 했을 때 얘기 대충 들었어. 듣자 하니까 전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라며. 애도 안 키우려고 하고 양육비도 안 주고 지독하게 고생을 시킨다는데? 이혼도 하고 마음고생 시키면 알만한 거지. 그냥 그런저런 사정이 짠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아버님이 신경 쓰이시는 범위가 내 눈엔 너무 광범위해 보인다는 거야. 내가 몇 번 들리지도 않았지만 갈 때마다 아버님은 지영 씨 자리에 붙어 앉으셔서 꼼짝을 안 하시더라고. 그전에 김민철 씨 있을 때는 아버님이 전화로만 용건하고 잘 붙어 있지도 않았잖아. 근데 남편은 본인이 워낙에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가뜩이나 잘 부딪히는데 더 부딪힐 일이 생기는 게 싫었나 봐요. 모르겠다. 난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일 아니면 굳이 신경 안 쓰고 싶어. 아버지 말고 나만 해도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힘들어. 엄마 주신 김치나 먹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도 마음이 쓰이시는 것이 제가 괜히 예민했나 싶은 거예요. 아유, 그래, 지영이 말이지. 너도 몇 번 안면이 있나 보다. 거기가 참 안 됐더라. 엄마도 일찍 헤어졌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 자랐다더라. 그래서 괜찮은 남자 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려고 했는데, 이상한 놈을 만난 거야. 아유, 너무 짠하잖아. 내가 네 남편 저만할 때 키우던 게 생각나더라고. 저희 남편이 지영 씨 아들만 할 때요? 그 집 아들내미가 초등학생이던데 우리 애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여자가 그 무렵 나이쯤 이혼해서 혼자 키우는 게 보통 일이겠냐. 나 때랑은 다르다고 해도 어쨌건 혼자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 살림이나 돈벌이나 둘 중 하나만 해도 힘들 판에 둘 다 하니 너무 짠해.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반찬도 해서 갖다 줬다. 네? 어머니가 반찬을 해다 주셨어요? 뭘 또 그렇게까지. 자기도 살만하니까 다닐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마음 주시고 정 주시고 하지 마세요, 언니. 어차피 일개 직원이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데요. 정들면 어머니만 힘드실 텐데. 제 말에 어머니는 괜찮다고 전혀 문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에휴, 내가 뭐 대단하게 별 뜻이 있겠니? 솜씨도 없지만, 그냥 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전혀 문제 없어. 또 일하다가 관두면 어떠니? 나랑 만나서 연이 닿았을 때 잘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뭘. 이렇듯 저희 어머니 참 소탈하고 수더분하신 성격이에요.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지나치지 않고 잘 돌봐주시고 아버님이 사고 치신 거 맨날 쫓아다니면서 수습해 주셨어요. 전 이런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난 진짜 어머님처럼은 못 살 것 같아. 남편은 남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님 저번에도 술 드시고 실수하시고 어머니가 그거 메꾸려고 쫓아다니시는 거 보면 너무 안쓰럽다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좌우지간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니까 그런 걱정 붙들어 매도 돼. 자식이 꼭 부모 길 따라간단 법 있나? 난 술도 안 마시고 아버지 같은 성격도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사서 하지 마. 실제로도 우리 남편은 그런 타입이기에 별 걱정은 없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제가 괜한 참견을 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쓱 넘기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 역시 꽤 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우리 애랑 바로 길 건너 맞물려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저도 안면이 있었는데 중간에 좀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지영 씨 애랑 저희 애랑 학원이 겹치고 중간에 아는 엄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기 민훈의 엄마 이번에 태권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엄마인데 좀 그래. 나는 저 집이랑 우리 애 같이 어울리게 하고 싶지도 않거든. 어? 이유가 뭔데? 나도 저 엄마 알긴 알아. 그랬는데 이때 제 귀로 흘러들어온 얘기란 도저히 저 혼자 알고 감당하긴 힘든 얘기였어요. 저 집이랑 같이 어린이집 나온 애엄마한테 들었거든? 남편이 장난 아니기도 했고, 이혼했대나? 근데 그 뒤로 두어 번 애 데리러 오는 남자들이 달랐다나 봐. 뭐라나. 말들이 많더라고. 어? 아니 뭐 남동생이나 애 삼촌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애가 그때마다 아저씨 아저씨 했었대. 민우 엄마 얼굴도 이쁘장하고 옷도 되게 야시하게 입잖아. 솔직히 그냥 애 엄마라고 보기 좋은 사람은 아닌데 이혼하고 너무 자유롭게 이성교제하고 애한테 혼란 주는 느낌이라 보기 좀 그래. 그러니 우리 애랑도 너무 교류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전 이런 얘기는 너무 의외였어요. 이럴 때 지영 씨의 모습이란 그냥 평범한 차림새였거든요. 그나저나 이혼 후에 만난 남자들이 있었구나 싶었고 듣고 꽤 놀랐어요. 이런 다소 찝찝한 소리를 들었지만 뭐 저랑 큰 상관은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저랑 엮일 일이야 아버님 회사 문제 아니고 없으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고 아주 지저분하게 엮이게 돼버린 거죠. 그 계기는 자그마치 계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참 참혹하고 슬픈 일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 남편이며 아가씨며 다들 세상에 무너진 얼굴로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제 가슴 한쪽 언저리가 쓰려올 정도예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와 관련된 일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돌연 아주 바람처럼 저희 곁을 거짓말처럼 떠나셨어요. 평범하게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짓고 먹고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는 그 시간대에 정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비보를 전해오셨어요. 그것도 아버님을 통해서 말이죠. 니들 얼른 이리로 건너와라. 큰일이다. 큰일 났어. 이 전화를 제가 받게 됐고 제대로 되묻기도 전에 뭔가 예감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밥 먹고 있는 남편에게 이 말을 전하니까 저와 비슷한 감정이 들었나 봐요. 저희는 재빨리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얼른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봐도 믿기 어려운 광경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 아버님, 이게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 말에도 아버님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양손에 파묻은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셨고 우리는 그렇게 우여곡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어머니를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 유서 한 장 없이 정말 이렇다 싶게 뭔가 알만한 방도도 없이 삶을 마무리하셨더군요. 당시 저는 친정과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취소할 수밖에요. 어머니 장례와 일정이 겹치지 않고 한 2주 정도 뒤긴 했지만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갑작스레 장례가 치러진 뒤에 남편과 아가씨는 정말 아무 정리도 하지 못했죠.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겨웠으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저 역시 겁났어요. 여보, 나 회사에 휴가를 좀 더 내야 할 것 같아. 숨이 너무 가빠오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 나, 나 좀 쉬어도 될까?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싶어. 그래, 여보. 당연하지. 쉴 수 있는 만큼 끌어다가 쉬어. 쉴 때 쉬어야 하고, 올 때 실컷 울어야 한대. 안 나올 때까지 괜찮아. 당신 쉬어도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이때 우리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여서 배우자인 저라도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는 정말 어떻게 추스릴 줄을 몰라 했어요. 오죽하면 평소 별로 왕래가 없던 저한테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다니. 언니는 믿어져요? 장례 치르고 할 거 다 했는데도 실감이 안 나서 실감 나는 부분과 만나는 게 너무 세게 대조가 돼서 진짜 나 못 견디겠어요. 나 어떡하죠? 평소 마음 약하고 순한 아가씨였기에 진짜 이 남매를 어쩌면 좋나 싶어 저도 감정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 아가씨, 괜찮으면 우리 집 와 있어요. 혼자 있지 말고 오빠도 당분간 얼마 휴가 낸다니까 아가씨도 우리 집 와서 같이 TV도 보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남매를 달래가며 저는 저대로 나름의 충격과 피로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쯤 지나 남편이 갑자기 누구를 같이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김 팀장님? 아버님 회사 꽤 오래 다니시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신 분 맞지? 장례 때도 오시지 않았나? 근데 왜 당신한테 만나재?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급한 일이라고 좀 만나달라고 하시는데 당신도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저도 뭔가 싶어서 일단 같이 나갔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는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소문이나 농담거리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도 같이 오셨구나. 그죠? 저희 사장님 며느리시잖아요. 오늘 제가 뵙자고 한 게, 저 사실 외람되지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솔직히 좀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들이나 싶어 물만 벌컥이며 기다리던 우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새삼 내가 생각한 것이 내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 김 팀장님이 같이 근무하실 때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격리 지영 씨랑 저희 아버님이 좀 그래 보이셨단 말인 거죠?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너무 놀라서 차마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지도 못하고 물었어요. 네. 그게 사실 지영 씨 일 처리가 그닥 능숙한 것도 아니에요. 매번 회계 내역도 틀리고 결국 제가 다 손보기도 하고 저도 꽤 오래 다녔지만 뭐 그만두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영 씨 뒤치다꺼리를 제가 하는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그게 사장님이 참 예뻐하시더라고요. 나중엔 도가 지나치기도 하고. 도가 지나치다니 어떤 말씀이신지? 그러자 김 팀장님은 저희 남편 눈치를 슬쩍 보더니 어렵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말씀드리러 왔으니까 제 생각엔 사모님도 아마 어느 시점부터는 아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굳은 얼굴로 사무실을 나가시는 것도 봤으니까요. 아무튼 제 추측으로는 증거는 없지만 사장님이랑 지영 씨랑 외군도 많이 나가고 앞만 봐도 연인 같은 대화를 탕비실에서 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법인카드 영수증 봐도 수상할 때가 있고. 그럼 그 저기 그 저희 아버님과 지영 씨가 연애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 앞뒤도 안 맞게 이상한 말투로 물었고, 김 팀장님은 눈 질끔 감고 그렇다고 끄덕이시더군요. 솔직히 사모님이 모르실 리가, 아니, 아셨을 것 같아요. 그게 최근이고요. 아시겠지만 사모님께서 지영 씨를 참 예뻐하셨는데, 지영 씨의 아이도 본인 손주뻘이라고 용돈도 주시고, 저 이번에 장례식 왔다가 느낀 거 정말 많았어요. 감히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심정이. 게다가 지영 씨도 왔었잖아요. 순간 저도 불현듯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가는 게 그 지영 씨가 정말 상복을 입고 어머니 장례식에 오긴 했었거든요. 그때 묘하게 김 팀장님이 지영 씨를 본체만 채 했었던 게 떠올랐어요. 제가 같이 앉으시라고 안내했는데 표정이 썩 안 좋으셨거든요. 그날 진짜 뭔 주제로 왔나 싶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버를 듣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마음도 너무 쓰렸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저희 어머니 연배시고 저한테도 무척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영 씨 진짜 치가 떨리고 용서가 안 돼요. 가장 야속하게 느껴지는 건 사장님이지만요. 아무튼 사모님이 저렇게 되신데 두 사람 책임이 막대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들어 남편을 쳐다봤고 표정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옷 안에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은 남편은 거의 부축을 받듯이 저에게 안내를 받아 차에 올라탔고 제가 운전해서 집까지 겨우겨우 왔어요. 남편은 결국 이 무렵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려 회사로 돌아가길 힘들어했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본인 앞에 놓인 휴가들을 다 빼서 쓰게 됐죠.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클까 싶었고 저는 이런 얘기를 감히 저희 친정엄마에게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남편이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탁하더라고요. 여보, 부탁인데 그 아버지 얘기 있잖아. 유정이한테는 하지 말아주라. 그냥 미안한데 나랑 여보만 알고 있으면 안 될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그 소 같은 눈망울이 시뻘겋게 충혈된 걸 보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알겠다고 몇 번이나 안심을 시켰고 저도 이걸 어떻게 소화하고 삼켜야 할지 몰라서 한참 답답해했어요. 저야말로 어디 정신과라도 상담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지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차에 아버님은 배우자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남짓된 사람이라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갑작스런 통보를 하셨어요.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데 집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니들도 알다시피 이 집에선 나도 이제 더 혼자는 못 있어. 힘든 꼴도 봤고 암만 해도 갱년기로 그렇게 힘들다 하더니 저렇게 갈 줄은 몰랐지. 나도 너무 힘들다. 여기 그 정리하는 거 니들도 와서 좀 도와라. 전 이 전화를 받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가뜩이나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소문이 안 좋은 그 여자. 지영 씨와 그런 사이란 걸 다른 직원한테 걸렸잖아요. 아버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와중에 이런 말씀까지 하는 아버님, 솔직히 저희 시아버지니까 저도 여러모로 참고 겨우 넘겼지. 남이었으면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도 많이 우울해. 나도 그 지경을 보니 못 살겠다. 진짜 이 집에서 버티기 힘들고 죽겠어.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고 뭐라도 생기면 큰일 아니냐. 이 집도 마음 같아선 내일이라도 팔고 나가고 싶다. 이렇게 본인의 우울감을 호소하시면서 외려 본인이 피해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놔두고 저랑 아가씨만 가서 꾸역꾸역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고요. 이때도 아가씨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음이 올라오고 사정을 대충 파악하고 있어서인지 더 착잡했답니다.
이후로 급기야 아버님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집을 파셨고요. 새로운 곳에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를 가셨답니다. 전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만 예의상 여쭤봤는데 이거 참 돌아오는 반응이 많이 쎄하더군요. 아버님, 제가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반찬 같은 건 어떻게 괜찮으세요? 솜씨는 없어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한사코 괜찮다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어머니나 저를 자잘하게 부려먹으시던 분이 말이에요. 앞만 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아이, 그런 거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제 그 집도 나왔고 이사했고 내 몫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네? 정말 괜찮으시다고요? 전 도통 아버님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으면서도 초반에 딱 몇 번만 부르시고 그 뒤로는 별로 저희를 안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 뭐랄까,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유추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조심스러운 생각이었는데 남편도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나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맨날 그렇게 불러대고 엄마 못 살게 이것저것 시키던 양반이 새집 가서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지? 이건 제 남편이 진짜 자기 아버지를 뭐 걱정했다기보다는 다른 낌새가 없는 건가 약간 의심하는 어투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반찬거리를 준비해서 방문했고 아니라 다를까 역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었던 건 아버님이 아니라 지영 씨였어요. 아주 편한 차림으로 슬리퍼까지 끌어가면서 열어주더라고요. 더 당황했던 건 저희를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아, 저기 지영 씨, 왜 우리 아버님 댁에 있어요? 게다가 그 차림은 뭐고 이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자 지영 씨는 초반에 약간 당황을 한 듯 했지만 갈수록 아주 세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사장님이 여기 뭐 좀 챙겨주러 와달라고 하셨어요. 옷이야 뭐, 저 집에서 입던 대로 온 건데요. 여기 놔두실 거 있으면 두고 가세요. 저는 사장님한테 집 치웠다고 검사받고 가야 하니까요. 검사요? 뭘요? 지영 씨가 아버님 댁 뭐 청소라도 해주고 오가기로 한 거예요? 그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볼일 보셨으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따 나가봐야 하거든요. 애 데리러 가야 돼서. 그러면서 제 말은 대충 끊어버리고 뭔가 설명하기 곤란해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남편은 참지 못하고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대판 싸우게 되었답니다. 지영 씨는 그 앞에서 아주 모욕적이어서 못 견디겠다는 얼굴로 우리를 노려봤고 남편은 있는 대로 아버님께 쏟아부었어요. 아버지, 지금 나랑 말장난해요? 여기에 여직원을 불러다 놓고 아주 심어 놓고 살고 있네. 엄마 돌아가신 지 1년은 됐어요?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눈 돌아간 노인네 같으니라고. 어머머머머. 지금 사장님에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왜 이러냐고요, 진짜. 아무리 아드님이라도 그렇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저도 곱게 말이 나가지 않아서 뭐라 했는데 생각해보면 후회돼요. 저 때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됐는데 말이죠. 저기 지영 씨, 우리 이래저래 안면 있는 사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아무리 아버님이 오라고 하셨다고 한들 이렇게 편하게 들락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른 거 이제 한 달 됐어요. 솔직히 말해서 두 분 사이 소문도 있고 지금 별로 좋은 얘기 안 도는 거 알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이런 건 끊었어야죠. 그러자 지영 씨는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 마냥 확 나를 세우고 저에게 달려들지 뭐예요. 뭐요?
지금 그 말투, 나를 뭐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는 말투네? 나야 사장님이 돈 준다고 하니까 급여대로 맞춰서 여기서 할 일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무슨 헛바람 든 여자인 줄 알아? 그쪽도 평소 건너 학부모 관계라 내가 별말 안고 참았는데 은근히 뒤에서 나 무시하는 거 모를 것 같아요? 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더라고요. 이 여자 쉽게 볼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아니, 70이 다 될 노인네 집에 이상하게 옷 입고 와서는 주인처럼 있는 게 정당한 모양새인가요? 결국 이때 얼마 안 되어 아버님이 들이닥치셨고, 분위기 대충 보아하니 파악이 되셨겠죠. 지영 씨와 본인 관계를 아들 부부가 어느 정도는 눈치챘다는 걸요. 워낙 꾀가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이니 발뺌 하는 건 포기하시고 자백을 하셨죠. 아, 진짜 뭐랄까 늙은 여우 같은 노인네란 생각이 들었어요. 교묘하게 자기 잘못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 뭐 갑작스런 변화가 있어서 나도 생각보다 빨리 니들에게 말을 하게 됐다. 나도 이거 참 너무 곤란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나도 많이 힘들었고 여기 그 지영 씨랑도 어쩌다 보니까 인연이 닿았다고. 네 엄마 보내고 내가 보통 심정이었겠냐? 이 말에 남편은 곧장 바로 말을 자르고 대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진짜 나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으시 않으면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들은 게 없는 줄 아냐고요? 증거 갖고 오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엄마 그렇게 보낸 거 아버지야. 아버지랑 저 미친 여자라고. 어떻게 엄마를 보내고도 머리로 느낀 게 없어서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앉았어? 구구절절 조금도 틀린 말이 없었고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었으나 이상한 대로 눈이 맞아버린 남녀에게 바른 말이 들릴 리가 없었죠. 아버님은 외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본인이 더 들고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시대요. 제가 볼 땐 본인이 끼고 사시는 그 지영 씨 보기에 뭔가 남자 입장에서 창피했나 봐요. 아, 이렇게 상상해보고 쓰면서도 역겹고 토할 것 같네요. 다 늙은 노인네가 젊은 여자 꿰차고 마누라가 스스로 생을 달리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뭐야? 이놈 진짜 자식눈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만들어내? 내가 네 엄마를 보내? 내가 왜? 나는 충격 안 받았는 줄 알아? 너 이놈의 자식, 나한테 당장 용서 빌어라.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이 답도 없는 싸움 앞에 저는 이미 싸울 의욕도 잃고 질려버렸고 그 옆에서 계속 불쌍한 척 역겨운 얼굴을 하고 있는 지영 씨도 꼴보기 싫었어요. 남편은 계속 악을 쓰고 대드는데 결국 중간에 제가 팔을 잡고 말렸죠. 아버지, 아버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일평생 자식 낳고 길러주고 고모들까지 시집 보내주고 맨날 아버지가 싸지르는 똥 치워줬던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꼴 그냥 두고 볼 줄 알아? 이놈의 자식이 진짜 부부 사이 일을 네가 뭘 알아? 네 엄마가 엄마로서야 너 니한테 어땠을지 몰라도 부부 사이는 부부만 아는 거야. 나라고 뭐 네 엄마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냐? 원래 그렇게 성급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뭘 아냐고. 야, 아버지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사람 끝내준다. 당신은 내 아버지도 뭣도 아니야. 사람이면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다고! 저는 일단 남편을 달래면서 빠르게 속삭였어요. 이런 말 아니면 정신줄을 잡기 힘들 것 같았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지금 싸울 대상이 아버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지영 씨는 왜 놔두고 아버님한테만 돌을 던져. 어머니 덕을 그렇게 보고도 번듯이 배신한 인간이야. 일단 나가자. 오늘은 그만 가야 돼.
남편은 이때 씩씩거리면서 가져간 반찬을 눈앞에 던지지 못한 걸 후회하며 나왔어요. 분해서 못 살겠어. 어떡해? 나는 평생 아버지를 볼 자신이 없어. 어떡하지? 근데 안 버는 걸로만 되려나? 그러고 산다고 내가 살 수 있으려나? 엄마는? 여보, 나 어떡하지?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나야말로. 아휴, 가엾은 사람. 여보, 우리 좀 더 생각 좀 해보자, 응? 전 정말 남편이 이때 너무 안타깝고 가여워서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말년에 진짜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그래서 저는 한동안 저쪽에 신경을 끄자고 했는데, 이야, 뭐랄까, 악한 인간들 말이에요.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미련해서 지들 무덤을 스스로 파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어찌 보면 이쪽은 그나마 착하다고 봐야 할까요? 벌 받는 거 피해가지 않고 지들이 자초해서 몫을 감당하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그 난리가 있었으면 한동안 거리를 둬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지영 씨, 그 여자는 무식한 건지 뭔지 그 꼴을 당해놓고도 못 참겠었나 봐요. 아버님을 아주 뒤에서 조종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여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저희 아범은 놔두고 너라도 와서 좀 반찬 같은 거 갖다 주고 해라. 그래도 네가 내 입맛에 맞게 잘 만들더라. 오는 김에 저번에 갖고 왔던 그 찜이랑 이런 것도 좀 갖고 오고. 아버님, 일단 가긴 할 건데요. 아버님 계란찜이랑 이런 거 잘 안 드시잖아요. 혹시 같이 사시는 분이 먹겠다고 하던가요? 아버님은 이 말에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너무 알기 쉽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게 어때서? 뭐 옛날 같으면 나이가 얼마를 먹었건 어리건 어쨌건 간에 어머니 새어머니로 대접을 했어야 했어. 세상 변했다고 그런 거 안 시켰더니 이것들이 그냥 도리를 몰라. 내가 이런 것도 자식들 눈치 하나하나 다 봐야겠냐? 응? 아들, 딸이라고 자식이란 것들은 지 애비 고생을 먹고 자란 주제에 이렇게 대꾸들도 없고 원. 아휴, 근데 이때부터 제가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못된 지영 씨인지 뭔지 아는 여편네가 아버님을 시켜서 저한테 일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나중에 더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가씨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제 아가씨도 다 알 수밖에 없던 형편이었고 얘기를 듣고 나니 진심으로 이 남매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언니 알죠? 지영이란 여자. 그 사람 남동생까지 우리 아빠 회사에 취직시켰다던데요? 전에 제가 잠깐 일하고 도와줄 때 썼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아빠가 전화해서 웬 낯선 사람한테 보내주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남동생이더라고요. 아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우리 이모들도 지금 아빠 벼르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이야, 정말 아버님 대단하더라고요. 나이 불문하고 한번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성에 미쳐버리면 그 결과물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 일로 배웠습니다. 게다가 돈도 끌어다가 무리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위태위태해 보였어요. 남편은 겨우 회사로 돌아갔지만 밤에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됐죠. 이러다 저희 가정까지 망가질 것 같고 남편과 어머니 모두를 위해 무슨 짓이건 해야겠더라고요. 하지만 뭐랄까 소위 상간녀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복수 같은 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아가씨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게다가 우리 집까지 이렇게 우중충해진 거 그리고 같은 여자고 애엄마로서도 그 여자 용서를 못하겠어. 근데 암만 알아봐도 다 어줍지 않은 상간녀 소송이네. 얼마 못 받고 끝나버리는 심심한 내용밖에 없거든. 어떻게 괴롭혀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남편에게 말하던 중 저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얼마간 철저하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아봤고
이래저래 간통 쬐며 다 막혀 있고 본인들이 잡아떼면 끝인 이 세상에서 저도 시대에 맞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을 했죠. 별다르게 거창한 방법은 아니지만 좀 더 섬세하고 지능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가씨도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버지 일을 인터넷에 까발리자는 거죠? 우리 엄마 얘기가 이렇게 가십거리가 되는 건 싫으면서도 그거 아니면 저 둘을 망하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저는 아버지 걱정될 건 하나도 없어요. 안 보고 살 각오 되어 있으니까요. 기왕 그렇게 하는 거 제대로 아버지랑 저 여자 망가뜨리고 싶네요. 아마 심증으로는 저랑 아가씨가 걸릴 수 있어요. 그 집에 초등학교나 이런 거 신상 제가 대충 아는 건 그 여자도 알 거니까요. 아마 저를 가장 의심할 텐데 증거는 못 잡을 거예요. 그리하여 저는 곧장 행동에 옮겼어요. 바로 인터넷에서 엄마들이 잘 알만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신상을 특정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누가 봐도 그 상간녀 지영 씨를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말을 요래조래 해가면서 신상은 적당히 노출해가면서 적었답니다. 당연히 그 분위기 안에 좋은 반응이 있을 리가 있나요? 좁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금방 저 상간녀가 누군지 알아보는 느낌이었고요. 내친 김에 저는 아버님이 지영 씨랑 이사 가서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어요. 다행히 거기 글쓰기가 까다롭지 않은 분위기라서 금방 소문을 퍼뜨릴 수 있었답니다. 그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딴에 나름 신분 상승이 했다며 살고 있었을 지영 씨는 슬슬 이런 분위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 와서 따지는데 전 증거 있냐고 되물었답니다. 증거 있어요? 그쪽이야말로 먼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걸 캐묻나 모르겠네. 나도 죄 없이 의심받는 걸로 똑같이 따지고 고소해도 되나? 그리고 막말로 나는 안 했지만 만약 했대도 뭐가 어때요? 자식 입장에서 기가 막히지. 지영 씨는 나중에 민우 키워서 이런 일 하고 다니면 참도 좋게 보고 있겠네. 안 그래요? 뭐요? 와,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사장님한테 말해서 며느리 버릇 좀 잡으라고 말할 거야. 나한테 했던 말들 나 하나도 안 까먹고 그대로 사과받을 거니까 각오해요. 어머,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물 날 것 같다. 꼭 그렇게 해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잔뜩 비틀어서 비꼬아준 다음 저는 냅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뭔가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웃겨서 다시 전화해서 윽박질렀어요. 기왕 의심받은 거 내 생각 좀 말해볼 테니까 잠자코 듣기나 해요. 남의 집 멀쩡한 부부 다 찢어놓고 그 집 자식들까지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잘 살려고 했던 거 맞죠? 근데 안 되니까 짜증나고 막 이렇게 주제도 모르고 전화해서 따지는 거고. 그쵸? 그럼 어쩜 사람이 이렇게 겁이 없어요? 본인은 잘 살 줄 알고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만해요. 더 할 말 없으면 전화 끊을게요. 나 충고해줬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재벌도 아니고 앞으로 뭐 더 나올 거 없을 거예요. 있어봤자 그 아파트 하나가 전부겠지. 근데 그거 갖고 노인네 비위 맞춰가면서 애까지 얻어 걸려서 잘 키워볼 생각하는 거 아니죠? 돈이야 우리 어머니가 있었고 지원해줬던 거지. 아버님 스스로 재산 쥐뿔도 없어요. 아니, 난 그냥 참고 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 지영 씨도 지도 놀란 건지 뭔지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올린 글에도 다시 명시해 두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온 조강지처를 먼저 가게 만들어 놓고 절해놓고 서로들 또 재혼할 거다. 그러니 피해가라고 신상을 박아둔 거다. 요렇게 말이에요. 결국 이래저래 상황이 심각해지고 지역 커뮤니티 분위기도 나빠지고 지영 씨가 보내는 학교 내부에서도 엄마들끼리 말이 나왔나 봐요. 얼마나 울부짖어가며 노인네에게 투정을 부리고 울어댔으면 아버님이 곧장 저한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까지 버리냐? 제정신이야? 아버님, 저한테 이러실 일이에요? 뭐 저도 더 손해볼 거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이 설마 본인이 하신 일이 있으신데 자식들을 역고소는 못 하시지 싶어서요. 어머니도 충격으로 그렇게 등지게 하신 와중에 아버지 등쳐먹는 여자 때문에 우울감에 시달리는 남매들 설마 고소하시고 그럴 건 아니시죠? 이러니 아버님도 움찔하셨는지 그냥 침묵만 남아있더라고요. 전 이윽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달리듯 아주 가파른 골목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아버님께 아주 무섭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 여자가 조종하는 대로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계세요. 이렇게 된 거 아버님 회사도 오픈하고 지금 그 여자랑 무리해서 같이 시작한 체인 사업 거래처도 말할까 해요. 별 소용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까지 말하니 저도 점점 흥분이 되고 감정 주체가 안 되었죠. 중간에는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회사 직원들도 다 눈치챘고 우리 어머니를 걱정할 정도예요. 설마 어머니가 지영 씨랑 아버님 관계 모르셨을 것 같으세요? 본인도 죽을 것 같고 직원들 뒷말에도 시달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브레이크 없이 거친 말을 아버님께 쏟아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아버님께 분노를 토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죠. 아버님, 이 일 벌인 게 아버님 며느리랑 딸이 작당한 거 맞고요. 억울하시면 고소라도 해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손주며 자식들은 안 볼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새로 꾸린 가정이라던 그 여자와 그 아들내미 놈 얼마나 존중받고 사실지 몰라도 또 버려지실 게 뻔한데요. 어, 그게 뭔 얘기냐?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쯤 되니 이 한심한 두 인간들의 덧없는 사랑에 대해 제가 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여자 들리는 소문 장난 아니에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것 같던데 용케 애는 또 어떻게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남자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아버님 앞으로 여색이 길지 않으니까 재미 보시려는 건 알겠지만 그러려면 상대 제대로 고르셨어야죠. 자식의 남동생까지 끌고 들어온 거 보면 물주 잡은 거지 설마 천년의 사랑이겠어요? 제 말에 아버님도 그 뒤부터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뭔가 생각이 많아지셨을 거예요. 좌우지간 그 여자 안 쫓아내시면 자식들이랑 평생 못 보고 살다 돌아가셔야 할 거예요. 핏줄로 이어진 자식들도 안 치러지는 장례를 지금 뒷구멍으로 몰래 젊은 남자들 만나고 다닐지도 모르는 그 여자가 참도 치워주겠네요. 그 여자 아들내미 아직 겨우 초등학생인데 설마 자식 삼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후로는 아버님도 흐물흐물해지셔선 갈피를 통 못 잡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영이라는 여자가 곧장 저에게 따지러 들이닥쳤거든요. 아니, 왜 잘 살려는 우리한테 그래요? 나 진짜 많이 참았고 그 거지 같은 글 쓴 거 그쪽인 거 다 알거든요. 며느리면 다예요? 딸이면 다고 아들이면 다냐고. 돌아가면서 나한테 윽박 지르는 꼴. 이제 나도 못 참아요. 엉뚱한 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요. 어쭈, 뭔가 쫄리는 게 있나 봐요. 거기엔 사실만 적어놨을 뿐인데 막말로 그쪽이 나한테 뭘 어쩔 건데요. 그리고 판단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짜증나고 싫으면 우리 아버님이랑 헤어지든가 아니면 학교를 옮기든지 해요. 다 늙은 할배 만나서 진짜 비위도 좋다. 안 그래요? 저는 그간 한심한 짓거리를 들으면서 제 속에 마구 올라와 있던 얘기들을 다 토해냈죠. 그러니 좀 살겠더라고요. 본인은 생떼 같은 자식을 키우는 주제에 자식 마냥 여기고 잘해주던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거리가 뭔지 알기는 해요. 짐승이 아주 따로 없어. 개를 키워도 이거보단 낫겠네 진짜.
지금 본인 젊은 나이 하나 갖고 빨리 할배 꿰차서 한몫 챙기고 싶나 본데 김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 아버님 사실 돈 얼마 없어요. 본인 아들 키워서 빚 물려주기 싫으면 판단 잘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이 멍청한 여자는 상황 판단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곧장 눈동자가 흔들리지 뭐예요. 저 머리로 어떻게 아버님 회사에서 격리랍시고 몇 년을 붙어 있었던 건지 앞만 봐도 사랑의 시선 아니면 정말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일반 회사였으면 진즉 잘렸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결론은 아버님이고 뭐고 저한테 각각 쫓아와서 글 좀 지우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정들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건 지들끼리도 약간 시들해진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안 돼요. 이러나 저러나 저희는 이제 아버님과 연 끊을 거고요.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려고요. 아버님 아들이랑 딸 이제 얼굴이 좀 폈어요. 이건 어느 한쪽이 구겨져야 다른 한쪽이 펴지는 상황이라고요. 아무 죄 없는 아들, 딸 죽을 때까지 울상으로 살게 하느니 죄 지으신 아버님이 책임지셔야죠. 아버님은 전혀 제 말에 동요가 없는 척 하시려고 애를 쓰셨지만 어지간히 불안해 보이시긴 했어요. 건강도 더 안 좋아지시는 판국에 사람이란 건 결국 자기 생명줄을 붙들기 마련이죠. 나중에 지영이라는 여자는 온갖 곳의 시선을 견디기도 힘들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 가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눈총을 받으니 못 살겠었나 봐요.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띡 남겼길래 제가 아주 호통을 쳤어요. 뭐? 이제 와서 울면서 집을 나가겠다니 별 개소리를 다 하고 있네요. 어딜 그러고 튀어요? 이 집안에 입힌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다 해놓고 나가요. 그냥은 안 놔줄 거니까. 하지만 이 말에 곧장 지레 겁을 먹고 잠적해버렸더라고요. 아들도 급히 전학시킨다고 빼가고 아버님한테 말도 없이 짐들을 옮겨서 나가버렸다나 봐요.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 일순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머니에게도 과연 복수가 되었을런지. 아무튼 뭐든 간에 계속 붙어있는 꼴보단 나을 테니까요. 이 사실은 아버님이 전화로 토로하시길래 알게 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참 염치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부모란 사람이 이럴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그 사람 나가버렸다. 나는 어떡하냐, 이제. 잠깐 일 좀 내려놓고 쉬어야 할 것 같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와서 나 좀 봐주라. 이야, 어떻게 자식들한테 자기들 돌봐달란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완강했죠. 나는 고려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기분이야. 아버지는 그냥 연 끊는 정도만이라도 감사한 줄 알고 사시라고 해. 나는 아버지 번호도 다 차단했고 당신도 그렇게 해줘. 결국 아버님은 나중에 마음이 다급해져서 저희 집도 찾아오시고 아가씨네도 가시고 했던 모양이지만 끝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쪽으로 다 버림받으시고 저 역시 차단해서 연락을 안 받으니까 그 뒤로 알 길이 없네요. 이후로 남편의 우울증은 시원하게 극복된 건 아니지만 연을 끊고 아버님이나 그 상간녀 여자나 다 엉망이 된 꼴을 봤으니 차차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살다 살다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순식간에 한 3, 4년 정도 시간에서 후다닥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가정에도 무엇보다 자녀인 우리 남편과 아가씨에게 조금이나마 숨이 트이길 바라며 그리고 너무나 애처롭고 안 된 어머니의 삶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과 지영이라는 여자는 그 값을 제대로 받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리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어요. 주변에 말하고 싶어도 제가 인맥이 좁아서 말할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잘 들어왔었는데
여러분도 제 얘기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몇 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초록불에 맞춰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저를 뺑소니차가 치고 지나갔죠. 다행히 큰 사고였고 목격자도 많아서 가해자는 금방 잡혔습니다. 합의금도 받았고 그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도 했지만 문제는 법적 절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는 일어나고 난 뒤가 제일 힘들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죠. 분명 병원 치료도 다 받았는데 온몸에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계속 몸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도 도저히 호전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다리를 정말 많이 다쳤는데 그 뒤로 계속 불편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뼈가 안 좋았거든요. 원래도 관절이 여기저기 많이 쑤시긴 했어요. 그런데 차 사고까지 당하니까 정말 비 오는 날이면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혼자 살아서 그런 것도 불가능했어요. 주변에 친척이라도 있으면 염치불고하고 욕이라도 해봤을 텐데 저는 정말 저 혼자였거든요. 부모님은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고요.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가도 몸이 아프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식당 일과 청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완전히 제 손해였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같이 일하던 언니가 요양보호사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요즘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많이 보내주니까 한번 알아보라길래 저도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죠. 센터에 연락해서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이 지나 요양보호사가 집에 왔어요. 저는 직장에서 언니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제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적겠지 생각했죠. 동년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제 생각보다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셨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젊을수록 인기가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체력 하나는 정말 좋거든요. 우리 집으로 오게 된 요양보호사는 정말 부침성이 좋았어요. 어찌나 살가운지 말도 많이 걸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젊으니까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저를 정말 어찌나 잘 돌봐주는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처음에 걱정했었거든요. 혼자 사니까 혹시 막대하면 어쩌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요양보호사는 정말 잘 해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었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뭐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날 바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벗을 해주는데 얼마나 친화력 있는지 감동할 정도였어요. 제가 혼자 사니까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강아지는 완전 육아나 마찬가지예요. 산책도 매일 시켜주고 놀아주고 또 아프면 병원도 데리고 가야 하거든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강아지에게 전보다 못해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오래 키운 아이라 애정이 매우 깊었는데 어디 보내지는 못하고 항상 안쓰러웠습니다. 아픈 몸으로 산책을 해도 멀리 가지 못하니까 그게 참 미안했거든요. 강아지가 참 똑똑해서 제가 아픈 걸 아니까 예전처럼 보채지도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강아지에게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며 힘들었는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강아지를 정말 많이 돌봐주더라고요. 하루에 산책을 3번이나 나가고 아픈데 자기가 데리고 병원도 갔어요. 사료랑 간식도 매번 챙겨주었고요.
제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에게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대하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점점 요양보호사와 저는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더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 저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나 제가 많이 외로웠거든요. 물론 강아지가 있어서 괜찮긴 했지만 아무래도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요. 어느 날은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주변에 유명한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가시겠어요? 아유, 저야 너무 좋죠. 어머님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노력해 볼게요. 항상 고마워요. 제가 혼자 살면서 가족이나 식구가 딱히 있지 않으니 어디 놀러 갈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놀러 가자고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니까 나름 아픈 몸을 이끌고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는데 요양보호사가 들어오더니 이런 거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준비해왔대요. 정말 저는 저때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락도 각자 챙겨서 공원에 놀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뛰노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저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공원에서 사람들 공연도 보고 이런저런 담소도 나누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강아지도 데려갔는데 강아지도 이런 큰 공원에 오니까 신난 게 보이더라고요. 신나서 뛰어노는데 그동안 데려오지 못했던 게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와 요양보호사는 유대감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업체에서 불렀는데 이제 제 돈을 주면서 따로 불렀죠. 제가 식당에도 일을 나가고 건물에서 청소도 하면서 돈을 쓸 곳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통장에 모아놨었거든요. 왜 돈도 써본 사람이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쓰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냥 정말 제가 살기 위한 의식주를 빼고는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돈을 버는 건데 안 쓰고 모아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요양보호사에게 말했어요. 아, 요양보호사는 이름이 미영이에요. 미영이는 저에게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영이라고 불렀죠. 미영아, 우리 강원도 갈까? 강원도요? 어머님, 너무 좋아요. 돈은 내가 다 낼게. 아유, 그동안 나는 돈을 벌어도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못했거든. 저와 미영이는 그렇게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이 어디 갈지 미리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참, 미영이는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슬프지만 남편하고는 이혼했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혼자 키우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딸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도저히 주변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어린 여자아이들만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드는 편인데 보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도 그래서 지갑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면 딸도 같이 가자고 했더니 미영이가 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그래도 되나요? 사실 미영이가 바다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영이에게 바다 가자고 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바다를 한 번 안 가봤어요.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기회가 없어서요. 시간이 나도 혼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살았는데 이렇게 같이 갈 사람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셋이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갔죠. 다리가 아프긴 했지만 못 걸을 정도는 전혀 아니어서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신나는 마음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미영이의 딸은 기차를 처음 타본다고 하더라고요. 셋이 같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바다를 봤는데 정말 파도만 봐도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냥 정말 바라만 봐도 좋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말도 없이 바다만 바라봤죠. 불필요한 생각도 없어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하는 이유를 느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앞으로도 종종 시간 내서 와야겠다 생각했죠. 미영이의 딸도 신나서 바다에 발을 담그고 놀더라고요. 셋이 같이 바다에 있는 식당도 갔어요. 유명한 횟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풍경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영이에게 식당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친정엄마랑 딸이 온 거예요? 아유, 너무 좋겠다. 저는 당황해서 미영이의 눈치를 봤죠. 그런데 미영이는 그냥 살며시 웃더라고요. 기분이 나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래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상 여행이 끝나고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외롭더라고요. 혼자 살았던 기간이 제 인생에서 제일 긴데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미영이와 유대감도 더 쌓고 있었는데 제 다리가 좀처럼 낫지를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다리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교통사고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아파했죠.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도 그만두게 됐어요. 다행히 그동안 혹시 모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기는 했었거든요. 정말 과거의 저를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돈 관리를 하려면 은행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느 날 꼭 돈을 빼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인출하고 다른 통장에 넣어야 하는데 다리가 정말 그날따라 더 아픈 거예요. 미영이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고 같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인출 도와드릴게요. 미영이가 선뜻 나서주더라고요. 정말 저는 미영이가 제 인생의 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영이가 나타나고 제 삶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영이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미영이는 바로 돈 거래를 해주었죠. 저는 이미 미영이한테 신뢰가 깊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대로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뒤로도 미영이는 집에 자주 와서 저를 도와주었죠.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항상 올 때마다 반찬도 많이 만들어 오고 과일도 사왔죠. 그리고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관공서에 가야 할 때도 매번 동행해 줬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은행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자연스럽게 제 재산을 미영이에게 알리게 됐죠. 여행도 같이 다녀서 저도 모르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미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 보름 동안 딸이랑 여행 다녀올게요. 다녀와서 봬요. 그래, 알겠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저는 미영이가 딸과 여행을 간다길래 나름 신경 써서 용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영이가 연락이 없을 때 제가 고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글쎄 미납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납이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은행에 가서 확인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도착해서 확인했는데 글쎄 제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이 되었다고 은행원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이 하나도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전산상으로 돈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인출 기록이 있네요. 혹시 인출하시고 까먹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 저는 카드에서 돈을 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며칠에 걸쳐서 돈을 빼낸 흔적이 있어요. 고객님, 이거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누가 제 카드에서 저의 전 재산을 며칠에 걸쳐서 인출했다는 거예요. 일단 은행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게 됐죠. 경찰이 와서 같이 가서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서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하는데 너무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라곤 미영이밖에 없어서 미영이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미영이는 딸과 여행 중이라 차마 전화하지 못했죠.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겨우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경찰은 그럼 현금 인출기 CCTV를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귀가하게 됐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범인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저는 도착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게 됐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영이가 있었어요. 바로 미영이가 제 전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영이라니 저는 정말 이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미영이는 제가 놀라서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자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미영이가 맞나 계속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서 저를 일으켜주더니 상황 설명을 해주었어요. 감시 카메라를 봤더니 며칠에 걸쳐 현금을 꺼내간 모습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상 정보를 알아내서 연락했더니 순순히 인정하더래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신뢰했는데 저한테 저럴 수 있는지 놀라웠죠. 심지어 저희는 그동안 많은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누구보다 미영이가 잘 알았어요. 제가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건물 청소를 했던 것을 미영이는 잘 알고 있었죠. 제가 그렇게 일해서 몸이 빨리 망가졌다고 안타깝다고 했던 것도 미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아서 형사님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하지만 형사님은 이미 미영이가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슬펐다고 표현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미영아, 정말 네가 내 돈 가져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사실 맞아? 저 맞아요.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냐, 어? 아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다. 최경아, 기억하죠? 뭐? 30년 전 엄마가 버리고 간 딸 최경아, 기억하냐고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힘이 풀려서 또 바닥에 주저앉게 됐죠. 온 몸이 떨리고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살면서 저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최경아, 그게 제 본명이에요. 설마 기억 못하는 건 아니죠? 엄마? 저는 정말 너무 충격받아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정신 못 차리니까 형사는 다음에 오시라고 돌려보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건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고 서에서 나오게 됐죠. 그렇게 미영이, 아니죠. 이제 경아라고 해야 할까요? 둘이 같이 나왔는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둘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아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경아는 경아 말대로 제가 30년 전에 시댁에 놓고 온 딸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제 결혼 생활을 얘기 먼저 해야 해요. 사실 도망치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혼자 사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애초에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저는 제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죠.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자 독립하게 됐어요. 독립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살겠어요. 가 성인이 된 저는 대학에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어디 시장 골목에 있던 백반집이었어요. 아직도 그 가게가 기억이 납니다. 집이 없어서 가게가 문을 닫으면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그랬죠.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하니까 주인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손님 중 한 명을 저랑 이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됐죠. 사실 결혼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 너무 좋다기보단 그냥 저는 가족이 생긴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도 드디어 가족이란 게 생기는 건가 싶었죠. 저는 보육원에서 살면서 항상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제 부모님이 그리운 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리웠어요. 그래서 어차피 갈 곳도 없겠다. 결혼하게 되니 정말 좋았죠. 그런데 저만 좋았었나 봐요. 남편은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매일매일 술을 마셨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홀 시어머니와 살았거든요. 정말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가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저를 정말 많이 무시했어요. 결혼했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게 싫다는 거죠. 여자는 집안 살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식당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집 청소를 조용히 다 끝내놓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남편 아침밥을 만들어주고 저는 계속 청소와 빨래를 했죠. 제가 만드는 요리에는 또 어찌나 간섭이 심한지 먹어보고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냐고 그대로 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이 심했어요. 옷을 입으면 뭘 그런 옷을 입냐 하시고 요리하면 이게 요리냐고 하시고 본인은 놀러 다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됐어요. 보육원 출신인데 친구도 없지? 나갈 일 없잖아. 집에서 살림해야지 어쩌겠어.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어요. 제가 빨래를 하면 얼룩이 다 지워지지 않았다고 다시 하라고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시키니까 힘들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남편은 사람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멀쩡했죠.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저는 처음에 이중인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멀쩡하게 만든 요리를 다 버리거나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같이 사는 시어머니는 그걸 다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네가 애초에 잘했으면 남편이 저러겠냐? 응?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저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남편이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불쌍한 내 아들.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그냥 애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 안 그래도 남편이 술만 마시면 매일 밤 난리를 쳐서 잠도 못 잤는데 새벽 기상을 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꼭 만들고 싶어서 아무리 이렇게 미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싶었죠. 사실 그리고 제가 돈이 없으니 어디에 갈 곳도 없었어요. 그렇게 버티는 도중에 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 기간에도 제가 힘들어하면 시어머니는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왜 그렇게 티내냐고 불편해하셨죠. 제가 입덧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덧하면 보기 싫다고 숨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입덧이 제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이 제사를 지냈어요. 남편은 외동이라 조상들을 잘 모셔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그래야 복을 받아서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사를 다 차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씩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임신하니까 몸이 무거워서 제사상 차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 몇 개를 제가 못한 적이 있어요. 일부러는 아니고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어머니가 보기엔 별로였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유서 깊은 우리 집안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 어? 남의 집 망하게 할 일 있어. 불만 있으면 말로 해.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가 뻔히 임신한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서 그랬어요. 임신은 너만 하니? 어? 나도 네 남편 임신했을 때 혼자 이거 다 했다. 아니, 나는 너보다 더 했어. 아, 이거 하나 못하면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제가 대답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더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싫어해도 나중에 막상 아기가 나오면 지금보다는 덜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자 더 심해졌어요. 왜냐면 제 아이의 성별이 딸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저를 미워했었는데 제가 딸을 낳으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하필 바로 옆집 아이는 아들이었거든요. 매일 저한테 그 옆집 며느리와 비교를 했어요. 옆집 며느리는 남편한테 잘하니까 아들 낳잖아. 응? 너도 남편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아들이 오는 거다. 매일 이렇게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남편한테 잘해라. 네가 못났다. 그러니까 딸을 낳지 등의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들으니까 정말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시하려고 해도 같이 사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경제력이 있으면 몰라도 저희 생활비가 다 남편한테서 나오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은 돈을 벌어보려고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에서 남편 내조를 해야 아들이 생기지, 응?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데 아들이 오겠어? 저한테 그러면서 식탁에 있는 귤을 던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도 돈을 벌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속상했습니다. 또 저한테만 그러면 괜찮은데 딸아이한테도 정말 심하셨어요. 옆집 손주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집 아이가 그 아이인 줄 알았어요. 뭐 맛있는 게 선물 들어오면 거기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 아기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집에 놀러 가서 아들 낳은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제 얼굴을 보고 짜증을 내셨죠. 에휴, 집안이 이 꼴이니까 아들을 못 낳지. 심하면 제가 해놓은 빨래에 일부러 먼지나 쓰레기를 뿌려서 더럽히고 다시 하게 시켰어요. 이러한 행동은 딸아이가 크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저희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더 심해졌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넘어 도박까지 빠졌거든요. 벌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았는데 도박에 빠져 그날 일당을 다 날려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말했죠. 여보, 우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런데 너무하지 않아요? 아기도 있잖아.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뭐, 나한테 왜 그래? 저는 최대한 조용히 말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저희 방으로 오셨어요. 역시나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지. 네가 제정신이냐? 저는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만약 여기서 대꾸를 하게 된다면 분명 더 난리를 칠 거였거든요. 그냥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없이 부엌으로 가자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죠. 네가 잘해야 우리 아들이 기가 살지, 응? 최대한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깰까 무서워서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제가 뭘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구박해서 돈을 집으로 안 갖고 오니까 넌 먹지 마. 먹을 자격도 없어. 정말 저를 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밥 먹는 걸 보는데 그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졌어요. 저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그동안 제가 뭘 먹을 때마다 구박하는 남편만 칭찬하고 저를 싫어하셨던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갈 생각하니까 아이가 걸리더라고요. 제가 만약 경아를 두고 간다면 경아는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것 같았죠. 제가 당하다 못 견뎌서 도망가는 건데 딸을 놔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딸을 데리고 가면 혼자가 아니니까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나면 그때 딸을 데리고 가야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경아를 데리고 가면 제가 당장 가진 게 없으니까 더 경아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게 정말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두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그동안 몰래 모아놓았던 봉투를 꺼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칠은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 봉투를 꺼내고 옆에 미리 싸놓았던 짐을 들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정말 별거 없었죠. 어차피 이 집에서 제 것은 딱히 뭐가 있지 않았거든요. 돈 봉투만 잘 챙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돈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그런데 경아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경아를 먼저 깨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보고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아가 깨어 있는 거예요. 엄마, 어디가? 경아야, 쉿, 엄마 금방 올 거야. 경아 찾으러 올 거야? 엄마, 가지 마. 경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경아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경아를 끌어안고 귀에 바로 속삭였어요. 경아야, 엄마 정말 찾으러 올 거야. 딱 10번만 기다려. 엄마가 경아 데리러 올 거니까 그동안 조금만 참아. 알겠지? 경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경아를 두고 나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집을 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의 그 골목길이 생각이 나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죠.
제 울음소리가 집에 혹시라도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이라 아무도 길에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울고 일어나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무작정 버스 터미널로 가서 제일 빠른 버스를 탔어요. 저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지역에 내렸죠. 일단 여관에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지역 시장에 가서 일을 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여관방 생활을 했고요. 그렇게 수중에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가고 힘들어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에 식당에 취직하게 됐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일을 나갔어요. 식당 일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는 저를 종일 옆에서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한결 나았습니다. 원래 몸이 힘든 것은 참아도 마음 힘든 건 절대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경화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경화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미리 사정을 말하고 월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가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다 채우고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자마자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경아를 데리러 갔어요. 비록 제가 여관에 살고 있었지만 돈을 좀 모으고 나면 경아와 어디서 살지까지 미리 알아보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그 새벽에 경아를 놓고 나오면서 무조건 경아는 제가 키울 예정이어서 경아를 데리러 가는 것은 당연했죠. 그렇게 경아를 다시 볼 생각에 설레서 슈퍼에서 과자도 샀고요. 경아가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도 사고 몰래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제가 절대 들키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갔어요. 버스를 타는데도 너무 심장이 떨렸죠. 침착하게 청심환을 먹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길 진심으로 바랐죠. 그렇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복장으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경아만 되찾아와야겠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시댁으로 향하는데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기 혹시 이사 오셨어요? 원래 사시던 분들 어디 가셨어요? 누구세요? 아, 저는 모르죠. 그냥 이사 왔는데요. 얼마 전까지 거기에 살던 시어머니와 남편과 경아는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울자 옆집에서 나와 보더라고요. 어머, 세대! 아주머니, 우리 경아 어디 갔어요? 저 제 딸 데리러 왔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너무 간절해서 아주머니가 입으신 치마를 붙잡고 물어봤죠. 엉엉 울며 제발 알려달라고 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저를 쳐다보는지도 몰랐죠. 그 정도로 너무 상실감이 컸어요. 아, 일단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사람들 다 쳐다본다. 옆집 아주머니는 원래 살가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아시고 남몰래 챙겨주기도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맨날 아주머니의 며느리와 비교하면 새댁도 예쁘고 착하다고 칭찬해 주셨죠. 옆집에 들어가서 들은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집을 나가고 며칠 동안은 저를 굉장히 많이 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막 욕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남편이 도박에 빠졌었다고 했잖아요. 도박장에 가서 크게 잃었대요. 그러면서 돈을 빌리게 됐고 그 액수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깡패들이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걸 못 견뎌서 이사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끝까지 도움 안 되는 남편이었죠. 아주머니, 그러면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저 정말 우리 경아 데리러 왔어요. 제가 데리러 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저 정말 찾으러 가야 돼요. 아휴, 세대가 안쓰러워서 나도 말해주고 싶은데 전혀 모르겠어. 아우, 정말 미안해. 저는 정말 새벽에 왜 내가 경아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는지 후회됐습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나와 길거리를 걷는데 너무 슬퍼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계속 우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정말 경아만 데려올 수 있다면 시어머니와 남편을 다시 봐도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했어요. 약속까지 하고 우는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온 건데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생사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터미널에 갔는데 버스도 타기 싫더라고요. 터미널에서도 버스를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직원이 제가 걱정됐는지 다가와서 혹시 무슨 일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돌아와서 식당 일을 하는데도 전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실수도 하게 됐고 결국 식당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저는 경아를 살면서 다시 못 보는 그 자체가 더 암담했습니다. 이렇게 경아를 다시 보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일을 안 하고 사니까 더 경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몸이 힘들게 힘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야 집에 와서 잠만 잘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도 언젠가는 그래도 경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사실 버텼다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어도 경아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경아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줘야 하니까, 예쁜 옷 입혀야 하니까,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유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경아를 다시 만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결국 만날 줄이야. 제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살았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면 경아를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경아도 저를 잡고 울었어요. 둘이 계속 울었습니다. 경아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나 그 말 믿고 어린 시절을 버텼어. 하루만 자면 엄마가 오겠지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 아빠랑 할머니가 나 구박해도 엄마가 다시 올 거니까 꾸역꾸역 붙어 있었어. 그런데 엄마 절대 안 오더라. 진짜 나 혼자 창문 밖을 얼마나 바라봤는지 알아? 매일 밤 빌었어. 제발 엄마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런데도 안 왔어. 이럴 수가. 경아가 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사실 혼자 살면서 경아가 저를 기억할까 싶었거든요. 차라리 약속도 못 지킨 엄마가 너무 미울 텐데 내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경아의 말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사실 경아를 요양보호사로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가끔 혹시 싶었지만 아니길 바랐던 것도 같아요. 어쩌면 경아 인생에서 저는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엄마, 정말 너무 밉더라.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래? 할머니가 나 정말 많이 괴롭혔어. 지금은 죽었는데 죽어도 하나도 슬프지도 않았어. 나한테 뭐만 하면 그러니까 네 엄마가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엄마 욕도 얼마나 하던지 아빠도 그 뒤로 도박을 계속했어.
그러다 나 고등학교 때 죽었어. 아빠 죽었을 때도 안 슬펐어.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어. 엄마 그거 알아? 나 할머니 아빠 죽었을 때 슬픈 마음 전혀 안 들었다? 혹시나 엄마가 장례식장에 올까봐 그거 하나 기다렸어. 찾아오는 조문객 맞이도 잘 안 했어. 난 엄마만 기다렸거든. 혹시라도 멀리서 볼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몇 번을 돌기도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나도 딸 낳았어. 딸 낳으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엄마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이해도 안 됐어.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 이건 그냥 엄마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를 찾아온 거야. 물론 쉽지 않았지. 흥신소에 몇 번을 갔는지 몰라. 버는 돈 다 거기다 썼어. 그런데 엄마를 찾아봤더니 엄마는 다리가 아프고 편하게 살지도 않더라. 차라리 좀 잘 살지 그랬어. 내가 대놓고 원망하게 부자 됐어야지. 왜 이러고 살아, 왜? 경아도 말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경아야, 나는 정말 평생을 그리워했다. 이 돈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너 가져. 경아는 손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더라고요. 사실 그 돈 딸아이 때문에 훔쳤어. 딸이 좀 아팠거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랬어. 이제야 엄마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해. 엄마는 그때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겠지. 내가 지금 딸아이 병원비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한 것처럼 정말 자식이 뭐라고. 저는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경아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울 수 있나 신기했습니다. 경아야, 엄마 괜찮아. 내가 죽기 전에 찾아와줘서 오히려 고맙다. 엄마 정말 마음이 편하게 죽을 수 있어. 뭘 죽어. 누구 맘대로. 엄마 나 또 버리고 갈 거야? 경아는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경아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돈으로 경아 딸아이 소녀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다행히 급한 수술을 했더니 상태가 매우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아가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다 갚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 경아를 떼어놓고 온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아가 그럼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하면서요. 손녀도 있으니까 이제 같이 살며 서로 평생 살자고요. 돈은 우리 생활비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당연히 좋으니까 그러자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살게 되면서 정말 행복한 일만 생겼죠. 경아랑 저는 둘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아의 신생아 때부터 아주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절대 제가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잖아요. 경아는 자기가 모르는 자기의 어린 시절 얘기 듣는 걸 매우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경아에게도 참 너무했더라고요. 저를 괴롭혔던 것처럼 경아도 괴롭혔대요. 그리고 매번 경아에게 제가 도망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경아는 들을 때마다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경아가 저에게 일기장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집을 나가고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래요. 거기엔 저를 보고 싶다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경아는 저에게 울지 말라고 이걸 준 이유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처럼 저희는 요즘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경아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녀에게 대신 해주고 있어요. 경아도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딸에게 해주면서 치유를 받고 있대요. 놀이공원을 가거나 다 같이 바다를 가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사소하게는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거나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풍선도 사고 솜사탕도 먹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더 슬펐던 것은 경아의 표정이었습니다. 손녀 때문에 간 놀이공원이었는데 경아가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나중에 슬쩍 물어보니까 사실 경아도 처음 간 거였대요. 저보고 아줌마 돼서 와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도 대답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돼서 와도 재밌다. 경아는 제 말을 듣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요즘 정말 즐거워요. 물론 그럴 때마다 과거가 생각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절대 원망 안 해. 그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냥 다 잊고 우리 다가올 미래만 바라보고 살자. 경아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후회하고 슬퍼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제라도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더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편 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경아에게 두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와서도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냥 슬픈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게 돼요. 그동안 당했던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경아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괜찮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경아가 처음 저를 찾아오려고 흥신소에 연락했을 때는 정말 너무 복수하고 싶었었대요. 그러나 막상 저를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용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학창 시절에는 제가 너무 미웠대요. 혼자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아가 저를 잊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아는 오히려 제가 본인을 잊고 사나 보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을 때 속으로 복잡한 마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 버리고 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왜 몸도 아프고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살았는지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행 갔을 때도 즐거우면서도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녀를 정말 예뻐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손녀의 나이가 딱 제가 경아를 시댁에 놓고 왔던 나이예요. 저는 경아를 데리러 갔다가 데리고 오지 못했을 때 이후로 저 나이대 여자아이만 보면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어요. 당연히 경아 생각이 나니까요. 그래서 손녀를 처음 봤을 때도 경아가 생각나서 예뻐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아도 눈치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마음이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과거는 과거니까 저희는 요즘 아주 즐거워해요. 예전에는 명절이나 연말이 싫었거든요. 다들 가족과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소중한 딸과 손녀가 있으니까 명절과 생일 같은 기념일들이 좋아졌어요. 다가오는 연말도 벌써 기대가 되죠. 예전에 경아를 키울 때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치 보느라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네요.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셋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경아가 제 딸인 것을 모를 때 갔던 강릉 바다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경아는 식당 주인이 가족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먼저 가족끼리 여행 왔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셋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정말 저희는 가족이라곤 서로가 서로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경아는 남편과 이혼했으니까요. 사진을 찍고 거실에 아주 크게 걸어놨습니다. 사진 한 장이지만 정말 큰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왜 가족이 중요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싶어 했던 그 가족이요. 평생을 원했던 가족을 얻게 되니까 요즘만큼 제 인생에서 행복했던 때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저희 이제는 서로에게 잘하고 노력하며 살도록 하려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경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주지 못한 사랑 지금 표현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손녀는 아무 걱정 없이 크도록 저와 경아가 많이 노력할 거예요. 경아에게 저를 완전히 용서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경아는 놀랍게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대요. 그리고 경아는 제가 다시 찾아갔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제가 말해주니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아가 저를 용서했다니까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엄청난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얘기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가족이 있으시면 서로 사랑하고 더 얘기 많이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표현하고 사랑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저희가 이제 행복하듯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시면 나중엔 다 잘 풀리실 거예요. 저 같은 일도 있잖아요. 힘드실 때 제 얘기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요. 나가실 때 겉옷 꼭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